안녕하십니까. 가불선진국 저자 조국입니다. 메디치 미디어에서 가불선진국 발간 6개월을 맞이해서 독자로부터 질문을 받고 저자가 답변을 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간 독자님들이 주신 질문 중에서 몇 개를 뽑아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권을 요구해야 하는 주체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층 배반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합의와 의견 수렴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복지 모델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수행을 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회권 보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선거에서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경우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저소득 백인층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회권은 원래는 국가의 시혜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사회권에는 권리, 권자가 들어있지만 자유권이나 재산권처럼 그런 권리로는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의 재산을 빼앗기거나 나의 신체가 침탈당하면 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자신의 재산과 신체를 보장받고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문제라거나 주택 문제라거나 보건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받아내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 영미식 자본주의의 길을 걷다 보니 다른 서구의 복지국가의 길은 잊혀졌습니다. 주권자 국민들이 다른 길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학자분들의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정치단체와 시민단체의 고민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부합하는 복지 모델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복지국가 실현과 사회권 강화라는 과제에 대해서 주권자인 시민들이 인식하고 그 문제를 공유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당도 변하고 정부도 변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도 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최저임금을 매년 올려야 할까요? 임금 상승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나 주거 문제 등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연장선에서 최근 민주당 정책통인 최병천 소장이 좋은 불평등이란 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과 최저임금 1만 원 정책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규모 고용 충격이 발생했다는 비판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최병천 소장이 지은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일부 공감이 되고 또 일부 공감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소득 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주도 성장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상승 외에 복지를 강화하면 실질 소득은 증가합니다. 저 책에서도 지적했지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임금 불평등과 가계소득 불평등은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여 많은 반발과 비판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최저임금 정책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보수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은 꾸준히 인상해 왔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강화, 분배 정책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강화되고 분배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최저임금이 서서히 인상되더라도 민생에는 문제가 없고 경제에도 타격은 적습니다. 문재인 정부 중반 이후에 재분배 정책을 본격적으로 강화했는데 코로나 위기로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이 점이 참 아쉽습니다. 만약 코로나 위기가 없었다면 이런 최저임금 정책과 복지 강화 정책이 결합되어 더 나은 성과를 낳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위기는 사실상 종료를 했습니다. 복지 강화 정책이 펼쳐져야 합니다. 사실 복지 강화는 정치적 진보, 정치적 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생의 문제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이고 집권 정당인 국민의힘도
복지 강화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또 진보 보수를 떠나 복지 강화를 위해서 합의하고 힘을 모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에 사는 독자입니다.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 부동산도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정권이 교체될 정도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분노 앞에 다른 선진국 집값 상승과의 비교는 의미가 없었다라는 책의 내용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책에서도 언급을 했고 질문자께서도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집값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 유동성 확대로 인한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상승한 것이다 라는 것은 너무 단선적인 비난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특정한 정책을 펼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LH 직원의 투기 등등이 국민의 마음속에 분노의 불길을 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해지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지도 않은 시민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나 그 경감에 동조하는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강화의 문제가 좌우,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집값을 잡는 문제도 역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역시 집값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여야가 조속히 합의하여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정책에 합의하고 실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 문제와 세제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봅니다. 주택의 공공공급 증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율의 누진화, 자산 구간에 따른 상이한 과태료 벌금 책정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지적하신 정책 모두 동의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책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주거비가 줄게 되면 사실상 임금은 상승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반대로 주거비가 올라가게 되면 임금은 줄게 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와 같은 고품질 장기 임금주택 공급, 그리고 싱가포르가 하고 있는 토지는 국가가 보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자가주택 공급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보수정당인 국민의힘도 일부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각 정당 공약에서 겹치는 부분은 신속히 채택해서 추진하길 희망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불 선진국 편애묘에서 걱정하신 대로 정치적 민주화 이후 안착된 자유권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유권을 비롯하여 정치적 사회적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내다보고 나아가야 할까요? 또한 사회권이 오히려 악화되는 시대를 맞이해 시민이 사회권 강화에 일조할 수 있는 행동으로 어떠한 게 있을까요? 저는 자유권 보장은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동안 미흡했던 사회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계속 피력해 왔습니다. 행정 권력을 장악한 국민의힘과 입법부 다수당인 민주당의 대립은 필연적이고 향후 총선인 2024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민생을 생각하면, 복지를 생각하면 양정당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하게 합의해서 법안을 만들고 또 법안을 고쳐서 통과시키고 그 후에 싸울 것은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시민들의 경우 자신에게 보장된 헌법적 기본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빌자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권자 국민의 뜻과 마음이 쌓이고 쌓여 변화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촛불 시민의 요구였던 정의와 공정,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노동권 보장 등등이 사회권 보장에 대한 요구였다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은 잘했지만 양극화 해소와 노동권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권 강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뼈아프게 동의합니다. 저는 여러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청년과 노인의 일자리와 복지를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OECD에서 한국을 노인과 청년이 힘든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66세 이후 노인의 빈곤율이 심각합니다. OECD 평균이 10%대인데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30%가 넘습니다. 76세부터는 노인 빈곤율이 아예 50% 수준을 넘어섭니다. 청년 고용률도 심각합니다.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사람들의 고용률은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큰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복지 정책만이 아니라 기업 정책을 바꾸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삶에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정책,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인과 청년의 삶, 노인과 청년의 복지를 강화하는 것 역시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저 개인에 대한 그런 질문으로 보입니다. 한 번은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2019년부터 벌어졌던 일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안다는 가정하에 똑같은 선택을 하실런지 궁금합니다.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러한 형극의 길, 멸문주화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책하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겹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7가지 정도로 합쳤습니다. 또 사적인 질문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답변 드릴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독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 답변이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재 생각하는 바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